박수련 씨, 박수련 씨, 이 이 그릇 그릇 당장 당장 변상하세요. 변상하세요. 법정처럼 조용해진 식당 안. 55세 홀서빙 할머니가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손이 꺼낸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부장판사. 아무도 몰랐습니다. 억울한 누명, 잘못된 걸 바로잡는 동료의 겁니다. 부당해고, 조용히 버텨온 그녀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겁니다. 법복 없이도, 법봉 없이도 55세 전직 판사가 지킨 것은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이야기 보따리 시작합니다. 이 그릇 당신이 깼지? 남자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홀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55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300만 원짜리야. 당장 변상해.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자를 바라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프리미엄 한식 레스토랑 향원. 점심 예약이 꽉 찬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박수련은 그날도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남편의 약을 챙기고 간단한 미음을 끓이고 병원 수납 영수증을 파일에 꽂아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한번 돌아봤습니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는 남편의 뒷모습.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수련은 신발을 고쳐 신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오늘 하루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며 향원에 도착하자 홀에는 이미 익숙한 얼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련 씨, 오늘 새 사장 온대요. 들었어요? 동료 오만수 씨가 행주를 접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71세의 그는 레스토랑에서 가장 오래된 파트타임 직원이었습니다. 어제 본사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더라고요. 수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오만수 씨는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알았습니다. 향원은 20년 된 노포 한식당이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 갈비찜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석 달 전 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속인이 식당을 재벌 계열 외식 그룹에 매각한 것이었습니다. 새 오너는 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 최준혁. 35세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향원을 프리미엄 다이닝 브랜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의욕을 불태웠어요. 직원 재계약 심사를 예고한 것도 그였습니다. 나이 많은 직원은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오만수 씨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수련은 다시 홀 구석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결이 고운 도자기 그릇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으며 이곳에서 일한 지 8개월이 됐습니다. 남편 병원비를 내고 딸 지연이의 사법연수원 시절 빌린 돈을 갚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시절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감정을 들키지 않는 것, 그건 직업이 가르쳐준 버릇이었습니다. 최준혁이 향원에 나타난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검은색 수입 SUV에서 내린 그는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홀 안으로 들어섰어요.
양복 한 벌 값이 직원 월급을 넘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주방이에요? 동선이 왜 이래? 인사도 없이 시작된 첫 마디였습니다. 주방장이 당황한 얼굴로 설명을 시작했지만 최준혁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홀 직원은 몇 명이에요? 파트타임 포함 8명입니다. 나이대가? 홀 매니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균적으로 50에서 70 사이입니다. 최준혁이 짧게 코웃음을 쳤어요. 프리미엄 다이닝이 이게 말이 돼요? 최준혁은 직접 홀을 돌아봤습니다. 테이블마다 꼼꼼히 살피고 그릇 하나를 들어 올려 빛에 비춰보기도 했어요. 수련은 멀리서 조용히 세팅을 이어가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눈빛을 알았습니다. 판사석에서 수없이 봐온 눈빛, 무언가 트집을 잡고 싶어 안달난 사람의 눈빛. 저기 아주머니. 최준혁이 수련을 불렀습니다. 수련이 돌아섰어요. 여기 오래됐어요? 8달 됐습니다. 계약직이에요? 파트타임입니다. 최준혁은 수련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짧은 침묵. 다음 달부터 서비스 교육이 새로 진행되어 참여 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도 달라집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돌아서서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련은 그 자리에서 다시 그릇 세팅을 계속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예약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홀은 빠르게 채워졌어요. 수련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물을 채우고 주문을 받고 빈 그릇을 수거했습니다. 오만수 씨가 주방 입구에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수련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홀 중앙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손님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에 그릇이 걸렸어요. 도자기 접시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님은 죄송하다며 당황했고 수련이 빠르게 다가가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방 쪽에서 최준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더니 수련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 그릇 당신이 깼지? 최준혁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수련은 무릎을 꿇고 그릇 조각을 모으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님 가방에 걸려서 떨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건 당신이 그걸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걸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손님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 제가 부주의해서요. 제 잘못입니다. 됐어요. 최준혁이 손님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 도자기 세트, 장인 직접 구운 거예요. 한 장에 300만 원이에요. 직원 부주의로 파손됐으면 직원 책임이죠.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영업 끝나고 심할서 쓰고 변상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요. 그게 싫으면 오늘 부로 계약 종료해요. 오만수 씨가 멀리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님은 자꾸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최준혁의 기세에 눌려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수련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은 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 그릇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테이블에서 걸려 떨어지는 걸 목격하고 치우러 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손님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주변 손님 두세 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CCTV 확인하면 돼요. 그게 두렵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CCTV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확인해 봅시다. 그 전까지 오늘 영업은 빠지고 대기실에 있어요. 수련이 천천히 앞치마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만수 씨를 한번 바라봤어요. 오만수 씨는 그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 수련이 대기실로 향하는 동안 남아있던 손님 한 분이 최준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보고 있었는데요. 저 직원분 잘못이 아닌 것 같던데요. 최준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 혼자 앉은 수련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흰 구름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 지연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멈췄어요. 이 정도는 내가 처리할 수 있다.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CCTV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에는 수련이 아닌 손님의 가방이 그릇을 건드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홀 매니저가 최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직원 과실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최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도 제때 치웠으면 이런 일 없었어. 관리 소홀이야. 홀 매니저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오만수 씨가 이 내용을 수련에게 전해줬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누가 봐도 손님이 걸친 거였는데. 수련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재계약 심사에 이 건이 기재된다고 하더라고. 관리 소홀 사항으로. 수련은 한참 창밖을 바라봤어요. 만수 씨, 요즘 직장 생활 어때요? 뭐, 버티는 거지. 손자놈 대학 보내려면 아직 2년은 더 해야지요. 수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만 이 상황에 처한 건 아니겠네요. 오만수 씨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수련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꺼내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 몇 년째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서류, 판사 20년 재직 증명서, 그리고 퇴임사 초안. 수련은 그것들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봉투를 가방 안에 조용히 넣었어요. 판사를 그만둔 건 7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던 날 저녁, 수련은 사표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20년 동안 법봉을 잡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밀려왔으니까요. 퇴직 후 처음엔 쉬었습니다. 남편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비는 계속 나왔고 딸 지연이는 검사 생활을 막 시작하던 터라 보탤 여유가 없었어요. 수련이 향원의 파트타임 공고를 보고 지원한 건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이 아닌 곳에서, 판결이 아닌 일 속에서 그냥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조차 쉽게 두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련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향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만수 씨가 놀란 눈으로 봤어요. 수련 씨, 오늘 그냥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그 일로
일하러 왔죠. 수련이 앞치마를 매며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오만수 씨가 잠시 수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출근한 게 맞겠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홀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오만수는 젊은 시절 공인회계사였습니다. 25년을 사무실에서 일했고 은퇴 후엔 아내와 제주도에서 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이 너무 조용해서 어디라도 나가야 했어요. 향원에 지원한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곳에서 일하면 덜 외롭더라고요. 어느 날 오만수가 수련에게 말했습니다. 수련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어요. 두 사람 사이엔 말이 많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나이가 주는 눈치랄까? 아니면 오래 살아본 사람만 아는 침묵의 언어랄까? 그날 오후 오만수가 조용히 수련에게 다가왔습니다. 수련 씨, 나 어제 영업 끝나고 홀 CCTV 기록 있다는 거 알아요? 알죠. 근데 그거 사장이 자기 컴퓨터로 다운받아갔어요. 원본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 25년 회계사 했어요. 회사 내부 데이터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죠. 오만수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술 담당 직원 친구가 나한테 넌지시 말해줬어요. 자기는 원본 파일 건드릴 수 없다고. 수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직원이 증인이 돼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으니 쉽지 않겠지요. 수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하겠네요. 오만수가 수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판사 시절 수련이 판결문을 쓰기 직전에 짓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물론 오만수는 그걸 알 리 없었어요. 하지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날 저녁 수련은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가 그냥 전화하는 법이 없잖아. 무슨 일 있어? 식당에서 무슨 문제 생겼어? 수련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연아, 직장 내 괴롭힘이 CCTV 원본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도 포함돼?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엄마, 처음부터 다 얘기해봐. 수련이 짧게 웃었습니다. 엄마 처리할 수 있어. 그냥 확인만 해줘. 엄마, 참고 자료로 고용노동부 신고 양식 문자로 보내줘. 그것만. 전화를 끊고 나서 수련은 오래된 가방 속 봉투를 꺼냈습니다. 판사 재직 증명서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직 쓸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곧 써야 할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향원 직원 휴게실에 공문 한 장이 붙었습니다. 직원 서비스 재교육 참여 의무화 마이너스 미참여 시 재계약 불가. 날짜는 사흘 뒤였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니 외모관리 연령 제한 규정, 브랜드 이미지 통일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어요. 오만수가 공문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연령 제한 규정.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수련은 공문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고용노동부 앱을 열었어요. 진정서 양식에 하나씩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시절 수없이 읽어온 서류들, 쓰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오만수는 수련의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수련 씨, 신고하는 거예요? 사전 준비죠. 신고하면 여기 못 다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수련이 잠시 손을 멈추고 오만수를 봤습니다. 만수 씨,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만수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도울 수 있는 거 있어요? 수련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문이 몇 번째 나온 건지,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있죠. 2달 전에 60대 주방 아주머니 2분이 갑자기 계약 해지됐어요. 이유가 건강상 이유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수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분들 연락처 있어요? 오만수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볼게요. 그날 점심 영업 중이었습니다. 최준혁이 홀을 돌다가 수련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제 심할서 어떻게 됐어요? 제 잘못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 들었습니다. 관리 소홀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수련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관리 소홀의 구체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최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구두로 하신 말씀은 나중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면으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최준혁은 잠시 수련을 바라보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서면으로 드리죠. 그 대신 서비스 교육 불참하면 계약 종료해요. 그것도 서면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련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준혁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짚어낼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왜 이렇게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걸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비스 재교육 당일 아침 수련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향원에 도착했습니다. 교육 참석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에 들어서기 전 수련은 홀 매니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 사본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홀 매니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연령 차별적 공문 사진, 이전 해고된 직원 2명의 진술서, 그리고 CCTV 원본 파일 임의 취득에 관한 문제 제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20년 동안 써온 서류의 결,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읽는 사람이 반박하기 어렵게. 그날 오후 최준혁의 사무실에 본사 법무팀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었으니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연령 차별 항목은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 최준혁은 전화를 끊고 홀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그 직원 박수련이라고 했죠? 네.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홀 매니저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입사 서류에는 이전 직장 기재가 법원 관련 기관으로만 돼 있습니다. 법원? 네. 최준혁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법원이라는 단어가 뭔가 걸렸지만 설마 싶었어요. 파트타임 홀서빙 아주머니가 법원 출신이라면 기껏해야 청사 미화원 아니겠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오만수가 퇴근길에 수련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수련 씨, 오늘 사장 얼굴 봤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던데. 조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회사 측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오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이기는 거예요? 수련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죠. 오만수가 웃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판사 같아요. 수련도 조용히 웃었어요. 처음으로 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련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준혁은 이미 다른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움직임이 수련이 가장 약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련이 출근하니 휴게실 분위기가 달랐어요. 직원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속삭이다가 수련이 들어오자 입을 다물었어요. 오만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련이 홀로 나가려는데 홀 매니저가 막아섰습니다. 박수련 씨, 오늘 대표님이 면담 요청하셨습니다. 언제요? 지금 바로요. 최준혁의 사무실은 2층이었습니다. 수련이 들어서니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40대 남자. 본사법무팀 이 과장입니다. 최준혁이 차갑게 소개했습니다. 앉으세요. 수련이 앉았습니다. 이 과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박수련 씨, 이번 고용노동부 진정건과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도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직원 2명의 계약 해지 건은 당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계약서상 성과 미달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성과 미달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과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최준혁이 끼어들었어요. 그 부분은 내부 기준이라 공개가 어렵습니다.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준이 공개가 안 된다면 당사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어렵겠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이 과장의 펜이 멈췄습니다. 면담이 끝나갈 무렵 최준혁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수련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련이 조용히 기다렸어요. 지금 진정을 취하 하시면 이번 달 계약 기간 동안 충분한 보상을 드리고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가시면 저희도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수련이 물었습니다. 대응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수련 씨 근무 태도, 고객 불만 이력 전수 조사할 겁니다.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걸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8개월 동안의 기록. 수련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떳떳하더라도 뒤지면 뭔가 나오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걸 수련은 20년 법조 생활에서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수련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최 대표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하시겠다면 막을 수는 없죠. 저도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수련이 사무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오만수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련 씨, 나 오늘 계약 해지 통보 받았어요. 수련은 문자를 읽고 멈췄습니다. 계단 중간이었어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수 씨, 지금 어디 있어요? 주차장이요.
짐 받으러 들어가기도 그래서 수련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만수는 낡은 가방을 들고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71세의 어깨가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무슨 사유래요? 근무 태도 불량이래요. 수련의 입이 굳었습니다. 25년 회계사, 2년 동안 성실히 일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늦게까지 홀을 닫고 가장 먼저 세팅을 시작하는 사람이 나를 건드리려다가 만수 씨를 친 거예요. 오만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괜찮아요, 수련 씨.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련이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병원 다녀왔어? 응. 뭐래? 남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약 바꿔야 한대. 비용이 좀 더 들 것 같다고 하더라. 수련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냐고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하지 않은 것은 수련이 감당하지 못할까봐 아낀 것일 테니까. 남편이 잠든 후 수련은 부엌 식탁에 앉아 통장 잔액을 열어봤습니다. 다음 달 병원비, 약값, 월세. 만수 씨 계약 해지로 휴게실에서 조심스러워진 다른 직원들. 회사가 근무 이력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말. 하나씩 생각할수록 조용히 이기고 싶었던 싸움이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수련은 두 손을 모으고 식탁에 이마를 댔어요. 소리 없이 오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 측의 근무 이력 조사가 시작됐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수련과 거리를 뒀어요. 눈을 마주치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줄이 걸린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수련도 탓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홀 세팅을 혼자 마치고 커피 한 잔 마시려 휴게실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 다음 달 계약 종료에 따른 합의 권유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8개월치 급여의 2배. 사인하면 진정 취하, 법적 대응 없이 종료. 수련은 봉투를 집어들고 한참 봤습니다. 남편 약값이 떠올랐습니다. 오만수의 작아진 어깨가 떠올랐습니다. 20년 판사 경력 내내 수련은 합의가 꼭 패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달랐습니다. 이건 잘못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돈으로 막는 것이었어요. 수련이 봉투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오래된 서류함 앞에 앉았습니다. 맨 아래 칸 봉투를 꺼냈어요. 판사 임명장, 재직 증명서, 퇴임사 초안.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 있었어요. 7년 전 법복을 벗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판결을 내리고 법봉을 내려놓으면서 수련은 2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그리고 조용히 사람답게 살겠다고. 그 다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만수였어요. 수련 씨, 자요? 아니요. 나도요. 있잖아요. 나 오늘 손자한테 전화 왔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된다고. 수련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나 있잖아요. 수련 씨한테 미안해요. 왜요? 내가 먼저 신고하자고 부추긴 거잖아요. CCTV 얘기도 내가 꺼냈고
그러다 내가 먼저 잘리고 수련 씨만 거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수련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 우리 잘못한 거 있어요? 없죠. 그러면 미안한 것도 없어요. 전화 너머에서 오만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합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수련 씨. 우리가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수련은 합의 봉투를 떠올렸어요. 만수 씨, 내가 내일 아침에 연락할게요. 네. 전화를 끊고 수련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늦은 밤에도 환했어요. 저 많은 빛 중에 지금 이 순간 나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억울하지만 말 못하고 옳지만 지쳐가는. 수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수련은 딸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엄마 잠깐 도움이 필요해. 10초도 안 되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 자고 있었어? 응. 많이 힘들어? 수련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20년 동안 남에게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법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남편이 쓰러진 그 밤에도, 응, 좀 힘들다.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내가 내일 아침에 갈게. 괜찮아. 엄마. 응, 나 검사야. 이런 거 나한테 맡겨. 수련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 전화를 끊고 수련은 봉투를 다시 서류함에 넣었어요. 판사 임명장과 재직 증명서를.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내일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연이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련을 꼭 안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수련은 딸의 등을 한번 토닥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 먹었어? 엄마, 먼저 먹자. 아침을 차리는 수련의 뒷모습을 보며 지연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뒷모습이 언제부터 저렇게 작아졌을까? 20년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서던 어머니가 앞치마를 메고 식당 홀을 닦으면서도 등을 꼿꼿이 세웠던 어머니가 밥을 먹으며 수련이 처음부터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릇 파손 누명부터 CCTV 원본임의 취득, 오만수의 부당해고, 합의 봉투까지. 지연은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어요. 검사의 눈으로, 그리고 딸의 눈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CCTV 원본 파일 가져간 거, 그 기술 담당 직원이 증인이 돼줄 수 있어? 본인 직장이 걸려서 어렵다고 했어요. 진술 없이도 돼. 서버 접근 기록은 남거든. 법원 영장 청구하면 회사가 숨길 수 없어. 수련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연령 차별 공문은 사진 있지? 있어요. 오만수 씨 해고 통보서도 만수 씨한테 부탁하면 받을 수 있어요. 지연이 수첩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엄마, 이거 생각보다 훨씬 강한 케이스야. 근데 지연이 펜을 내려놓고 수련을 똑바로 봤어요. 엄마가 판사 출신이라는 거 회사가 알면 태도가 달라질 거야. 지금 꺼낼 거야, 아직 아니야? 수련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왜? 그걸 꺼내는 순간 나는 판사로 싸우는 거야. 나는 직원으로 싸우고 싶어. 지연이 어머니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우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버텨. 내가 법률 지원할게. 그날 오후 수련은 향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합의 봉투에 답장을 들고요. 홀 매니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께 전달해 주세요. 홀 매니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합의서 대신 짧은 문장 하나가 적힌 종이가 있었어요. 합의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박수련. 최준혁은 문자로 보고를 받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 직원 신원 다시 조회해봐요. 법원 관련 기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20분 후 법무팀장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전직 판사, 재직 기간 20년, 퇴임 직위 부장판사. 최준혁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수련은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앞치마를 메고 홀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최준혁이 직접 홀로 내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트가 아닌 캐주얼 차림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박수련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련이 행주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네. 사무실 말고 여기서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최준혁이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판사님. 수련이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전직 부장판사이신 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최준혁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수련도 앉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세요. 저 이 식당 인수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나이 많은 직원분들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한 건 제가 틀렸어요. 수련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만수 씨 해고도 제가 지시한 거예요. 박수련 씨 압박하려고.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네. 수련이 최준혁을 바라봤습니다. 35세, 재벌 3세. 오만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잘못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대표님, 제가 원하는 건 복직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최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만수 씨 복직, 부당해고 인정과 공식 사과, 그리고 앞으로 이 식당에서 나이를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부 규정 문서와. 최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본인 피해 보상은요? 수련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보상받을 피해가 없습니다. 최준혁이 오래 수련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공식 통보됐습니다. 연령 차별 공문, 부당해고, CCTV 원본임의 취득. 세 항목 모두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어요. 회사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수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결과 받았지? 응. 어때? 생각보다 빨랐네. 지연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서류를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는지 담당관이 나한테 따로 연락 왔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진정서는 처음 봤다고. 수련이 조용히 웃었어요. 20년 동안 서류만 봤으니까. 엄마, 이제 판사 출신인 거 사람들 알아도 되잖아. 수련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전화를 끊고 수련은 홀로 나갔습니다.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오늘따라 그릇들이 유난히 단정해 보였습니다. 사흘 후 향원 직원 휴게실에 공문이 새로 붙었습니다. 오만수 직원 복직 및 부당해고 공식 사과 마이너스 대표 최준혁. 그 아래 2장짜리 문서가 함께 게시됐어요. 향원 직원 근무 환경 보호 내부 규정 마이너스 연령 성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및 위반 시 처리 기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읽었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한 직원이 수련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수련 씨 덕분이에요. 수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만수가 복직 첫날 출근했습니다.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직원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오만수가 눈을 비볐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수련이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세팅 시작해야죠. 오만수가 앞치마를 받아들고 웃었어요. 수련 씨, 나 있잖아요. 네. 처음에 신고하자고 했을 때 솔직히 겁났어요. 근데 잘했죠? 수련이 앞치마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홀로 나갔습니다. 그릇을 놓고 물잔을 채우고 냅킨을 접었어요. 아무 말 없이도 손이 척척 맞았습니다. 그날 점심 최준혁이 홀에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했지만 그는 그냥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았어요. 메뉴를 펼치고 주문을 기다렸습니다. 수련이 다가갔어요. 주문 받겠습니다. 최준혁이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수련을 받습니다. 갈비찜이랑 된장찌개 주세요. 네, 잠시만요. 수련이 돌아서려는데 최준혁이 말했어요. 박수련 씨. 수련이 멈췄습니다. 왜 판사 그만두셨어요? 수련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 곁에 있어야 해서요. 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련이 주방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젊은 사람도 결국 배우는 중이구나.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향원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홀이 더 조용해졌고 직원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달라진 건 서비스 방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눈치를 덜 보게 됐고 손님에게 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한 단골 손님이 수련에게 말했어요. 요즘 여기 음식이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수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레시피는 그대로인데요. 그런가요? 그럼 분위기가 맛있어진 건가? 손님도 웃었어요. 수련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분위기가 맛있어진다는 것.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으면 그게 음식에도 스민다는 것. 어느 날 저녁 오만수가 퇴근길에 수련에게 물었습니다. 수련 씨, 후회해요? 판사 그만둔 거. 수련이 걸음을 잠시 멈췄어요. 가끔요. 언제요? 억울한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빠르게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싶을 때요. 오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수련 씨는 여기서도 도왔잖아요. 수련이 오만수를 봤어요. 법복 없이도요. 수련이 한참 걷다가 말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일하고 사람은 살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오만수가 씩 웃었습니다. 그거 명언이에요, 수련 씨. 수련도 웃었어요.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 진짜로. 며칠 후 수련은 남편과 나란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남편의 걸음이 느렸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요즘 표정이 좀 밝아졌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예전에 판사할 때랑 달라. 그때는 항상 어딘가 긴장돼 있었는데 수련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판결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럼 뭐해? 그냥 살아요. 옆에서 남편이 수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지는 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수련은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울한 사람, 잘못한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수련이 배운 건 결국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법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것. 두 달이 지났습니다. 향원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직원 휴게실 한쪽에 새 액자가 걸렸습니다. 나무 액자 안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손님과 같은 존엄을 가집니다. 최준혁이 직접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수련은 그 액자를 볼 때마다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한 번씩 눈이 머물렀습니다. 오만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거 수련 씨가 한 말이랑 비슷하네요.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근데 비슷하잖아요. 수련이 웃으며 홀로 나갔습니다. 그해 겨울, 지연이 수련에게 작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머플러였어요. 엄마, 추운데 하고 다녀. 비싸 보이는데. 검사 월급도 나오거든요. 수련이 머플러를 목에 감았습니다. 지연이 엄마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나 처음에 엄마가 판사 그만뒀을 때 이해 못했어. 왜 그 자리를 내려놓냐고. 지금은 알아. 엄마가 더 중요한 걸 선택한 거. 수련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언제 그 자리 내려놓고 싶을 때 올 거야. 그때 엄마처럼 할게요. 엄마처럼 말고. 왜요? 너처럼 해. 지연이 웃었습니다. 수련도 웃었어요. 봄이 됐습니다. 향원의 점심 영업이 한창이었어요. 수련은 주문을 받고 물을 채우고 빈 그릇을 수거했습니다. 오만수가 홀 반대편에서 손님에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최준혁이 2층 사무실 창문으로 홀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일을 시작했어요. 수련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봄볕이 유리창을 따뜻하게 적시고 있었어요. 8개월 전 이 식당에 처음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었습니다. 법정이 아닌 곳에서, 판결이 아닌 일 속에서 그 마음은 지금도 같았어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조용함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것. 예전엔 조용함이 숨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함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수련이 행주를 들고 다음 테이블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봄볕이 그 뒷모습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흰머리가 빛났어요. 오래, 품위 있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